오디오로 듣는 삼국지 제1회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은 호걸들 황건적을 베어 첩공을 세우다. 굽이치는 장강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물결은 영웅들을 모두 씻어내리니 성패란 결국 한순간의 허무일 뿐 푸른 산은 여전히 남아있고 몇 번이나 붉은 노을이 지는 것을 보았는가. 백발의 어부와 나무꾼이 강가에서 가을의 달과 봄바람을 익숙하게 맞이하며 한 항아리 탁주를 기쁘게 나누니 옛날의 많은 일들은 모두 웃음 속 이야기로 흘러간다. 세상의 대세를 말하건대 오래 분열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오래 합쳐지면 반드시 분열된다. 주나라 말기에 칠국이 서로 다투다 진나라에 통일되었다. 진나라가 망한 후에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다투다 결국 한나라에 통합되었다. 한나라는 고조가 흰 뱀을 뺀 후 의병을 일으켜 천하를 통일했으며 그 후 광무제가 중흥을 이루고 헌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세 나라로 나뉘었다. 혼란의 원인을 따지자면 환제와 영제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환제는 어진 인재를 억누르고 환관을 신임하였다. 환제가 죽고 영제가 즉위하자 대장군 두무와 태부 진번이 협력하여 보좌했다. 그러나 환관 조절 등이 권력을 휘두르자 두무와 진번이 이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계획이 누설되어 오히려 목숨을 잃었고 이로 인해 환관들은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건영 2년 169년 4월 보름날 황제가 온덕전에서 즉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강 모퉁이에서 광풍이 일더니 푸른 뱀 한 마리가 들보에서 내려와 황제의 의자 위에 따리를 틀었다. 황제가 놀라 쓰러지자 시종들이 급히 황제를 궁으로 옮기고 신하들은 모두 도망쳤다. 잠시 후 뱀은 사라졌고 갑작스럽게 천둥과 비, 우박이 쏟아져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으며 수많은 집들이 무너졌다. 건영 4년 171년 2월에는 낙양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해수면이 넘쳐 연안 주민들이 큰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갔다. 광화원년 178년에는 암탈기 수탈구로 변했고 6월 초하루에는 검은 기운이 10여 장이나 되어 온덕전으로 날아들었다. 가을 7월에는 무지개가 옥당에 나타났고 오원산 절벽이 모두 무너졌다. 이런 불길한 징조들이 계속되었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제2의 원인을 묻자 의랑채옹이 상소를 올렸다. 그는 무지개가 떨어지고 암탉이 변한 것은 궁중 여인들이 정사를 간섭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며 직언을 했다. 황제가 상소를 읽고 한숨을 쉬며 화장실로 가자 환관 조절이 이를 엿보고 채옹을 모함하여 결국 그를 파면시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장양, 조충, 봉서 등 10명의 환관들이 권력을 휘둘렀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십상시라고 불렀다. 황제는 특히 장양을 신임하여 아버지라 부를 정도였고 이로 인해 정치는 날로 문란해져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지고 도적대가 들끓었다. 전설의 시작, 장각의 출현. 거룩군에는 세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장각, 둘째는 장보, 막내는 장량. 이들이야말로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장각은 본래 가난한 선비로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 뒤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운명처럼 신비로운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의 모습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푸르고 얼굴은 소년처럼 빛났다. 노인은 장각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여기 이 세 권의 책을 받으라. 이 책의 이름은 태평요술이다. 너는 이 책으로 하늘의 뜻을 전하고 세상을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라. 만약 사심을 품는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각은 황급히 노인에게 이름을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는 남한오선이라 하네.
그 순간 노인은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졌다. 장각은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절하며 다짐했다. 이 책으로 반드시 세상을 구제하리라. 장각은 이 책을 밤낮으로 연구하며 신비한 능력을 얻었다. 비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스스로를 태평도인이라 칭했다. 중평원년 184년 정월, 역병이 유행하자 장각은 부적과 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대현양사라 자칭했다. 그에게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으며 이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워 사람들을 돕고 가르쳤다. 점차 그의 추종자가 많아지자 장각은 36개의 방파를 조직했다. 큰 방파에는 10,000명 이상, 작은 방파에는 6에서 7,000명을 거느리게 하고 각 방파의 우두머리를 장군이라 불렀다. 그는 푸른 하늘은 죽고 황천이 들어서리라. 갑자년의 천하는 크게 길할 것이다. 라는 구호를 퍼뜨리며 백성들에게 집대문에 흰 흙으로 갑자라는 글자를 쓰게 했다. 청주, 유주, 서주, 기주, 형주, 양주, 연주, 예주 등 8개 주에 집집마다 장각의 이름을 받들며 추종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장각은 부하마원이를 시켜 황제 측의 환관 봉서를 매수하며 내응을 준비했다. 그리고 장각은 두 동생과 상의하며 말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우리를 따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하를 차지해야 한다. 장각은 한편으로 황색 깃발을 제작하며 거사를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자 당주를 봉서에게 보내 거사를 알렸다. 그러나 당주는 중간에 관청으로 가서 이를 고변했다. 황제는 즉시 대장군 하진에게 병사를 동원해 마원이를 체포하고 처형했으며 봉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장각은 사태가 탈로 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일으켰다. 스스로를 천공장군, 장보를 지공장군, 장량을 인공장군이라 칭하며 선언했다. 지금 한나라의 운명은 끝나가고 위대한 성인이 나타났다. 너희는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태평을 누려라. 그의 말을 듣고 황색 두건을 두른 수십만 명의 백성이 그를 따라 반란을 일으켰다. 도적들의 기세는 대단했으며 관군은 그 소문만 듣고도 도망쳤다. 대장군 하진은 황제에게 급히 상주하여 각지의 명령을 내려 방어를 준비하고 반란군을 토벌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중랑장 노식, 황보숭, 주준에게 정예병을 이끌고 세 갈래로 나눠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했다. 장각의 군대는 우선 유주 지역을 침범했다. 유주 태수 유언은 한나라의 왕족으로 알려진 인물로 형세를 논의하던 중 교의 추정이 말했다. 적군은 많고 우리 병사는 적으니 어사께서는 즉시 의병을 모집하셔야 합니다. 유언이 그의 말을 받아들여 의병 모집을 시작했다. 도원결에 유주의 태수 유언의 의병 모집 공고가 탁현에 도달했을 때 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성격은 너그러웠고 말수가 적었으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큰 뜻을 품었으며 세상에 이름난 영웅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외모는 키가 7척 5촌, 약 190cm에 이르렀고 귀는 어깨에 닿았으며 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왔다. 눈은 스스로 귀를 볼 수 있을 만큼 컸고 얼굴은 옥처럼 하얗고 깨끗했으며 입술은 붉게 칠한 것 같았다. 그는 한나라 경제의 현손이자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이라 했다. 유비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자랐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고 신발을 팔고 돗자리를 짜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의 집 동남쪽에는 키가 5장, 약 15m가 넘는 큰 뽕나무가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우산처럼 펼쳐져 있었다. 점쟁이는 그 나무를 보고 이 집에서 반드시 귀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유비는 어릴 적 동네 아이들과 나무 아래에서 놀며 내가 천자가 되어 이 우산 같은 나무 밑에서 황제의 수레를 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삼촌인 유원기가 그의 말을 듣고 이 아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며 자주 그를 도왔다. 유비는 15세가 되자 어머니의 명에 따라 학문을 배우러 떠났고 정연, 노식을 스승으로 삼았다. 또한 공손찬과 같은 친구를 사귀며 성장했다. 유비가 의병 모집 공고를 보고 큰 한숨을 내쉬자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으면서 어찌 한숨만 쉬는가? 유비가 돌아보니 그 사람은 키가 8척, 약 2m에 이르렀고 표범 같은 머리와 둥근 눈, 매부리 코와 호랑이 같은 수염을 가졌으며 목소리는 천둥 같았고 기세는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유비는 그의 외모를 보고 이름을 물었다. 그는 자신을 장비, 자는 익덕이라 소개하며 말했다. 나는 탁군에서 태어나 술을 팔고 돼지를 잡으며 세상 영웅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 방금 당신이 공고를 보고 한숨 짓는 모습을 보고 다가온 것이다. 유비는 자신을 한나라의 왕족이라 밝히며 이름과 뜻을 전했다. 장비는 내게 약간의 재물이 있으니 용감한 병사들을 모집해 함께 큰일을 이루자. 고 말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장비와 함께 술집으로 들어갔다. 술을 마시던 중 큰 체격의 한 사내가 수레를 밀며 술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술을 주문하며 어서 술을 내오라. 이후로 군대에 합류해야 한다. 고 외쳤다. 유비는 그의 외모를 살폈다. 그의 키는 9척 약 210cm에 이르렀고 수염은 2척 약 50cm나 길었으며 얼굴은 붉은 대추 같고 입술은 붉게 칠한 듯했다. 눈은 단봉처럼 길었고 눈썹은 누에고치처럼 굵었다. 그의 모습은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다. 유비가 다가가 그의 이름을 물으니 그는 내 이름은 관우. 자는 장생이라 한다. 그러나 이후 자를 운장으로 바꿨다. 나는 하동 해량 사람으로 지방 호족의 횡포로 그를 죽이고 떠돌이 신세가 된 지 6년이 된다. 황건적을 토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고 말했다. 유비는 자신의 뜻을 전했고 관우는 크게 기뻐하며 장비의 집으로 함께 가기로 했다. 장비는 내 집 뒤에 복숭아 나무밭이 있는데 꽃이 한창이니 내일 그곳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올리고 형제의 의를 맺자 고 제안했다. 유비와 관우는 이에 동의하며 함께 의를 맺었다. 그들은 복숭아밭에서 검은 소와 흰 말을 잡아 제사를 올리고 맹세했다. 우리는 비록 성씨가 다르지만 형제의 의로 뭉쳐 나라를 위해 힘쓰고 백성을 구제하며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는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처벌하리라. 맹세 후 유비를 마청 관우를 둘째, 장비를 셋째로 삼고 마을에 용감한 병사 300여 명을 모집해 함께 큰일을 도모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군대를 정비했으나 말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을 때 2명의 상인이 많은 말을 몰고 장비의 집에 도착했다. 유비는 이를 보고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라며 세 사람이 나가 상인을 맞이했다. 상인은 중산의 대상인으로 이름은 장세평과 소쌍이라 했다. 그들은 북방에서 말을 사고 파는 일을 하다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유비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황건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을 밝혔다. 상인들은 크게 감동하여 좋은 말 쉼필, 금은 500냥, 강철 1000근을 기증하며 그들의 대의를 도왔다.
유비는 장인들을 불러 양날검을 제작하게 했고 관우는 청룡 언얼도를 제작했으며 장비는 장팔사모를 제작했다. 세 사람은 갑옷과 무기를 갖춘 후 용감한 병사 500여 명을 모아 교의 추정을 만나 유주의 태수 유언에게로 갔다. 유언은 유비가 한나라 왕실의 후손임을 듣고 그를 조카로 여기며 기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건적 장수 정원지가 5만 병력을 이끌고 유주를 침범했다. 유언은 교의 추정에게 유비와 관우, 장비와 함께 병사 500명을 이끌고 적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 유비와 두 형제는 명령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출발해 대흥산 아래에서 황건적과 마주쳤다. 유비가 말을 타고 출진하며 왼쪽에는 관우, 오른쪽에는 장비가 따랐다. 유비가 채찍을 휘두르며 외쳤다. 반역자들아, 어서 항복하지 않겠느냐? 이에 황건적 장수 정원지가 크게 화를 내며 부장 등모를 보냈다. 장비는 장팔사모를 들고 나가 단숨에 등모를 창으로 찔러 쓰러뜨렸다. 정원지가 이를 보고 놀라며 직접 나섰지만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휘둘러 정원지를 두 동강 냈다. 황건적 군대는 두 장수가 죽자 크게 혼란에 빠졌고 유비의 군대는 그들을 추격하여 수많은 적군을 항복시켰다. 유비와 두 형제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고 태수 유언은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군사들에게 포상을 내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청주 태수 공경이 황건적에게 포위당했다며 구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왔다. 유언은 유비에게 청주를 구하러 가겠느냐 고 묻자 유비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출발했다. 유비는 병사 5,000명을 이끌고 청주로 향했고 황건적과의 전투에서 전략적으로 적을 유인해 관우와 장비의 기습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청주의 포위는 풀렸고 유비는 공경의 감사를 받으며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청주의 포위를 푼 후 유비는 스승인 노식이 광종에서 황건적의 수장, 장갑과 전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발했다. 노식은 유비를 만나 크게 기뻐하며 황건적의 동생 장량과 장보가 있는 영천으로 가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진압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이끌고 영천으로 향했다. 황보순과 주준이 장량과 장보의 군대와 맞섰으나 황건적 군대가 풀로 진을 치고 있어 황보숭은 이를 기회로 삼아 화공을 계획했다. 밤에 바람이 거세게 불자 풀에 불을 붙였고 큰 불길에 황건적 군대는 대혼란에 빠져 패배했다. 유비의 군대는 패주하는 장량과 장보의 길을 막아 큰 전과를 올렸다. 유비와 두 형제가 황건적의 잔당을 소탕하고 돌아오던 중 노식이 포박되어 수레에 실려가는 것을 발견했다. 유비는 말에서 내려 그 이유를 묻자 노식이 말했다. 내가 장각을 거의 격파할 수 있었으나 장각이 요술을 사용해 쉽게 승리하지 못했다. 그때 황문 좌풍이 나에게 뇌물을 요구했으나 군량도 부족한데 어디서 돈을 내겠느냐고 거절했다. 그러자 좌풍이 황제에게 노식이 싸우지 않고 군사를 게을리한다고 모함했다. 결국 황제는 나를 해임하고 대신 중랑장 동탁을 보냈다. 장비는 분노하며 저 군사를 죽여 선생님을 구하겠습니다. 라며 칼을 들고 돌진하려 했으나 유비가 이를 말리며 말했다. 조정에는 조정의 판단이 있으니 우리가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노식은 결국 체포되어 낙양으로 끌려갔다. 유비와 두 형제가 다시 북쪽으로 향하던 중 황건적의 대군이 동탁을 패퇴시키는 모습을 목격했다. 유비는 이것은 장각의 군대다. 즉시 싸우자. 라며 군대를 이끌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맹렬히 돌격하여 장각의 군대를 패퇴시켰고 동탁을 구출하여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동탁은 유비와 두 형제를 하찮은 신분이라 여겨 예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장비는 분노하며 말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놈을 구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내가 이 배신자를 죽이겠다. 그러나 유비가 이를 다시 말리며 큰 일을 위해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설득했다. 장각은 요술과 교리를 이용해 세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점차 관군의 압박과 내부 혼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장각은 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동생 장보와 장량도 전투에서 패배하며 죽음을 맞이했다. 황건적의 난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한나라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이후 조정 내 권력 다툼과 외부 세력의 충돌로 천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